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17%포인트입니다. 어제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17%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은 예상 밖의 큰 득표차로 승리하자 총리 해임, 법무부 장관 파면 등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김행부터 정리입니다. 보선 참패를 수습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먼저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문제부터 정리하기로 하고 김 후보자의 사퇴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김기현 지도체제의 쇄신을 요구하고 있어 오늘 오후 의원총회와 내일 긴급 최고회의의 상황에 주목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화난 영애 씨입니다. 배우 이영애 씨가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에 방송 중지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가짜뉴스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당 채널은 지난달 이 씨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기부금을 낸 사실이 알려지자 이 씨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전쟁통 가짜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이 X, 즉 구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와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에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관련 게시물을 제대로 관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거대 소셜미디어에 최근 전쟁 현황이 교묘하게 짜깁기 된 가짜뉴스 영상들이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백현동 먼저 기소입니다. 검찰이 오늘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죄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진학 영장 청구 혐의 가운데 위증교사와 대북 송금 혐의도 조만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권익위가 이첩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인지 의혹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꾸려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스토킹에도 전자발찌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늘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일명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장관이 이날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곧 검찰이 기소하거나 판단할 것이니까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국회 법사위에 법무부 국정감사가 끝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이 이재명 대표 사법 처리를 위해서 다시 속도를 냈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네, 얼마 전 기각된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가 총 3가지였죠. 백현동 특혜 의혹 그리고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이었는데 이 3가지 혐의 중에서 백현동 의혹부터 먼저 재판에 넘긴 겁니다.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에 기소가 이루어진 건데요. 이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바로 배임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 성남시장 시절 정진상 전 실장 등과 이제 공모를 해서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그래서 이제 성남시에 200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정진상 당시 성남시 비서관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위증교사와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건은요 보강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상당한 의심이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겼던 사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다만 이 대표가 연루된 직접 증거가 없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걸 기각 사유로 들었는데요. 때문에 영장 기각 이후 검찰 측에선 법원의 판단이 모순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고요.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도 법원의 판단이 정당 대표라는 이 대표의 지위에 주안점이 된 것 아니냐며 법원의 판단을 애둘러 비판했었는데요. 지난달 27일 구속영장 기각 후 이 대표의 발언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의 영장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장 기각과 무관하게 경찰은 이 유죄 입증 이걸 자신하는 분위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를 충실하게 점검해서 기소를 했다는 입장이고요. 백현동 사건을 먼저 기소한 건 앞서 기소된 대장동 위례특혜 사건과 함께 1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위례개발비리 사건이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인 점, 그리고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이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그리고 대장동 위례 사건 첫 기일이 지난 6일 열리는 등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 앞서 법원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이 위증교사 의혹의 배경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위증교사 의혹이 이거잖아요. 이 대표가 과거 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김병남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핵심 증인 A 씨에게, 그러니까 자신에게, 그러니까 이 대표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는 그 건인데, 검찰은 당시 이 핵심 증인 A 씨가 이 김인섬 전 한국 그 하우징 기술 대표로부터 이 백현동 사업 알선 대가를 분배받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을 들어서 결국 A 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법원도 위증교사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한 만큼 검찰의 의심이 과연 사실로 확인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검찰은 오늘 위증교사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 수사 필요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인지하고 묵인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도 꾸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원지검이 이정섭 2차장 검사를 팀장으로 해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국민권익위가 이 대표가 부인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대검에 넘겼고요. 이 대표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전담 수사팀을 가동한 건데요.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작년 9월 법인카드와 관련해 김 씨의 수행을 담당했던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출신 배모 씨를 기소했었습니다. 배 씨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김 씨가 당 관련 인사들과 한 오찬 모임 식사 비용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목소리들 잠시 듣고 오시죠. 수령한 2년으로 회사가 카드 갖고 있어, 각각 용약권 그걸로 너 긁어서 금액만 나오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한 명만 할 거야. 사람이 거.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정리해. 왜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이러면 고기가 7시에 올지 8시에 올지 몰라.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절차상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마치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런 논란을 야기한 것조차도 저희 불찰이고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일각에서는 그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한 그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검찰이 좀 수사 동력을 잃은 거 아니냐, 또 잃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 그런 관측이 무색하게요. 지금 백현동 의혹을 재판에 넘겼고 또 법인카드 관련 수사에 전담팀까지 꾸리면서 이 대표를 다시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 대표 측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없는데 이제 검찰이 이 백현동 특혜 의혹을 불구속 기소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뒤에 사실 이
대표 측에서 당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하긴 했지만 그렇게 전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별다른 입장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향후 검찰이 이 위증교사와 대북송금 의혹도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어서 당무 복귀를 앞둔 이 대표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위증교사와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 대표의 법정 출석 횟수는 현재 주 2회에서 최소 주 3, 4회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 자신도 그렇겠지만 민주당의 반발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 법무부를 국감했던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아주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앞세워서 한동훈 장관을 몰아세웠고요. 한 장관 역시 반박에 반박을 거듭하면서 이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의 공방부터 보시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인 백현동 개발 범죄 혐의입니다. 그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라고 누가 확정을 해줬죠? 저는 검찰의 입장을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그걸 듣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기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영장이라는 것이 당연히 검찰에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신 거잖아요. 이번 법원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걸로 구속된 사람이 굉장히 많죠. 이게 도대체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영장 한번 모르겠어요. 기각됐다고 그걸 가지고 무죄받은 것처럼 잠깐만요. 말씀하시는 거 너무 오래 그러시네요.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신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확정 편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위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 판단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또 질문한다. 아니요,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은 제가 합니다.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증거가 부족해서 기각된 거 아니냐 영장이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한 장관은 기각됐다고 무죄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받아친 겁니다. 네, 또한 민주당은 지난달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국회 표결 당시 한 장관의 구속 필요성 설명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대표의 혐의를 자세하게 짚은 것이 피의 사실 공표다라고 지적한 건데요. 하지만 한 장관은 오히려 설명을 끝까지 못하게 방해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고요.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그 정도 자신이 없어서 되겠느냐며 과거 영장이 기각됐음에도 중형을 선고받았던 야권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상황 조금 더 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가 비리 혐의의 정점이고 이재명 대표가 빠지면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라고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확신했다는 얘기잖아요. 검찰 입장이 저겁니다. 저는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판사한테도 검사가 이번에 영장 청구해서 발부받기 위해서 설명할 때 상식으로 설명했습니까? 증거로 설명하지 않고 지금 한동훈 장관처럼 그냥 말꼬리 잡으시네요. 지금 당연히 증거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드리는 거죠. 특기가 아닙니다. 장관이 국회에 와서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사실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오거돈 시장, 안희정 지사 다 영장 기각됐었지만 중형 받고 수감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이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매일 압수수색을 했어야 하지 않겠냐는 건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는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야말로 먼지 털듯 털고 있다. 검찰 스토킹이라는 주장까지 펴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도 동조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376차례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재명 대표의 자택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어떤 범위를 어떻게 보실지에 따라서 기준은 다르겠습니다만 376회는 물리적으로는 그렇다면 지금도 매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국정감사 사흘째입니다. 지금 국회 10개 상임위에서 감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농해, 수익, 규제, 국방위 등 10개의 상임위에서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통계청,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통계청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이 그리고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는요. 최근 또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9.19 이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을 놓고서 이 여야의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복지위에서는요, 최근 그 10대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간식이요.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과일꼬치에 설탕을 입혀 먹는 탕후루 이 간식의 프랜차이즈 대표와 또 대표가 출석을 하고요. 또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의 남태현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에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요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근데 당초에는 지난번에 영장이 청구됐던 3가지 혐의 가운데서 법원이 결국은 이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이렇게 밝혔던 위증교사 바로 이 부분을 먼저 하고 다른 2 혐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기소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그게 지금 맞지가 않고 오히려 위증교사가 아니고 백현동을 먼저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은 백현동도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기소한 이유로 이제 대장동 위례 의혹하고 병합해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혐의 입증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이 부분 이 사건을 먼저 이렇게 기소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병합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법률적으로 볼 수는 있겠는데요. 일단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것이 이제 혐의가 배임 혐의입니다. 백현동 사건도 결국에 배임 혐의이기 때문에 사건의 구조가 이제 유사하다는 측면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백현동 건을 기소를 하면서 대장동 건에 병합 신청을 해서 함께 재판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도 깔려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엊그저께 백현동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인섭 씨가 또 보석으로 석방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검찰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사실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이 백현동 의혹과 뭐 나머지 건들을 합쳐서 다시 한번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일단 지금으로서는 영장 재청구보다는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백현동 건은 대장동 건에 병합을 해서 재판을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위증교사 혐의라든지 아니면 쌍방울 관련된 부분들은 또 별도로 기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이 백현동 관련 불구속 기소, 거기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이 대표의 유죄 여부를 가를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뭡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결국에는 직접적 증거가 있느냐일 텐데요. 영장이 기각되면서도 의심되는 상당한 사유는 있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부족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결국 그것 때문에 범죄 소명이 안 돼서 영장도 기각된 것이니까 결국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내놔야 할 텐데요. 그 증거들이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배임의 고의가 있을 것이라는 정황 증거 말고 정말 직접적인 증거 또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있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재판 결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께는 약간 정무적인 부분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제 검찰이 아무래도 제1야당 대표, 더더군다나 직전에 영장이 기각된 제1야당 대표를 바로 이렇게 불구속 기소를 하는데 그 시점이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좀 묘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재보선에서 다음 시 뒤에 저희가 자세히 다뤄보겠지만 어쨌든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여당이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법무부의 국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대검에 대한 또 국감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중간에 저는 어쨌든 재보선 참패 바로 다음 날 이렇게 기소를 했다는 것이 좀 눈길을 끄는데 검찰이 아무래도 정무적인 판단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지금까지는 이제 위증교사 혐의를 뭐 금명간 기소한다, 뭐 빠르면 오늘 기소한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사를 기자들이 써가면서 거기에 항상 근거가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다, 뭐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검찰의 입장은 사실은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반론을 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의 논리대로 검찰이 뭐 불구속 기소를 하지는 않는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꺼내든 것이 백현동 배임 혐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시점 문제는 엊그제부터 계속 뭐 언론 보도에 보면 금명간 뭐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은 이제 그 어떤 보궐선거 참패 뭐 이거와도 연관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저희가 관측, 분석의 부분이고 증거가 없잖아요. 연관됐다는 증거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셋 중에 하나를 먼저 하고 아마 나머지 2개도 곧 이어서 할 거라고 하겠죠. 봅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원래는 위증교사를 하려고 하다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백현동이나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자신이 없는 것 같은 인상을 국민한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백현동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유죄를 받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위증교사가 아닌 걸 가지고서 지금 기소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요즘 정치 사회 문제 가운데서 이 핵심 화두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거 바로 가짜뉴스 문제입니다. 어제도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검찰 수사 소식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가짜뉴스 의혹을 겨눠서 이재명 대표 측근그룹 7인회의 한 사람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 씨를 전격 압수수색한 건데요. 이 사안은 어제 법무부의 국정감사장에서부터 여야 간의 쟁점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짧게 전해드렸던 내용이었는데요. 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어제 오전이죠. 지난 대선 당시 한 인터넷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이 대장동 일당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이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는 의혹으로 관련자들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가 이 관련 의혹에 연루가 되어 있다고 보고 최 보좌관의 국회 사무실, 그러니까 최 씨가 보좌하고 있는 김병욱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어제 법무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오갔는데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또 야당을 겨냥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특별수사팀에 참여하고 있는 검사들의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가짜뉴스들을 퍼뜨린 측과 교감하고 또 조율을 했을 것이라며 한 장관에게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1년 전, 딱 1년 전 국정감사 날, 법무부 국정감사 날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국회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야당 의원 그리고 야당 의원 보좌관들을 겨냥한 압수수색입니다. 왜 굳이 국정감사 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가장 큰 악재였던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실체를 왜곡해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공작 정치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생산되면 곧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나서서 확산을 시키는 그런 일정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교감하고 조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서 몇 차례에 걸쳐서 보도를 했었던 이제 뉴스타파의 보도였죠. 김만배, 신학립 녹취록, 바로 그 논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역시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이런 관련 수사를 무마해줬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불거진 이 가짜뉴스 의혹 역시 그거하고 맥락이 같은 걸로 보입니다. 네, 어제 있었던 검찰의 압수수색 역시 사실상 이 김만배 신학립 녹취록 보도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관련 강제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대선을 8일 앞둔 지난 3월 1일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이모 씨와 최재경 전 대검중수부장의 대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한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주목하게 됩니다. 녹취록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이모 씨가 대출 브로커 조우영은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당시 윤석열 검사의 상관이었던 최재경 전 중수부장이 윤석열이 그런 말을 했다고 맞장구 쳤다는 내용입니다. 또 해당 인터넷 매체의 대표이자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인 허모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도 녹취록을 재차 언급을 했는데요. 이 녹취록 내용만 봐도 윤 대통령이 대장동 범인들을 봐준 뒷배라는 것이 확인된다. 이게 결국 이 최재경 전 중수부장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녹취록만 얼핏 들으면요,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 최재경 전 중수부장이 직접 말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어서 결국 그 말의 신뢰성, 주장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 녹취록 속에 최재경이란 인물이 아예 다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녹취록 자체가 조작이 됐다, 이런 주장인데 뭔가 이제 연극처럼요, 이 최재경 역을 연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게 지금 검찰이 조준하고 있는 의혹입니다. 그렇죠. 제3자가 했다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 해당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녹취록 내용이 일단 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의 사촌형인 이모 씨와 제3의 인물 간의 대화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재경 전 중수부장인 것처럼 이 연기를 한 제3의 인물이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였다고 의심을 하고 어제 최 보좌관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이 압수수색 대상에는요, 인터넷 매체 대표 허모 씨의 거주지 사무실도 포함이 됐고 또 이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 씨의 사무실 등도 추가로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이 김병욱 의원과 허모 씨 그리고 최모 보좌관 등의 만남이나 연락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문서와 일정 등을 압수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나온 인터넷 매체 대표 허모 씨의 목소리 들어보고 어제 압수수색 상황도 보시겠습니다. 윤석열이 조우영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조우영이 원래 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인척으로 그죠? 알려져 있었는데 김양의 심부름꾼이다라고 최재경에게 과거에 설명을 해줬던 것으로 최재경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녹취록을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만 가지고도 사실은 다 이제 윤석열이 대장동 범인들 봐준 뒷배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여겨지는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이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만배 신앙림 녹취록 논란에서 시작된 이 가짜뉴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국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로까지 번질 가능성, 이 부분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고요.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대장동 이슈팀에서 활동했습니다. 또 김 의원의 보좌관인 최모 씨와 민주당 정책연구위원 김모 씨 역시 대장동 이슈팀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검찰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가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한데요. 검찰이 최 보좌관의 지시자와 공모자 등을 캐내려 할 경우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전반으로 관련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관계자들의 반박도 중요할 겁니다. 어떤 입장 낸 게 있습니까? 네, 먼저 녹취록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는 보도됐던 최재경 전 중수부장은 저희 TV조선에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이모 씨는 물론 최모 부장관 역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위 보도 의혹을 받고 있는 인터넷 매체 대표 허모 씨는 당시 보도를 앞두고 최재경 전 중수부장의 발언이라는 점을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당시에 반론도 요청했지만 아무 답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면 조회수가 겨우 500회 정도 나오는 독립 매체가 아니라 더 큰 매체를 택했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MBC 보도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은 압수수색에 성실히 임했으며 현재 피의자는 보좌관이라고만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모 보좌관과 민주당 정책연구위원 김모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이번 가짜뉴스 의혹은요, 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림 녹취록 보도, 여기에서부터 이제 뿌리가 뻗어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뉴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도 하고 심의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른바 이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첫 심의 안건으로 이 보도를 또 올렸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심위는 그동안 이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인터넷 언론까지 직접 심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그동안 방송을 제외한 언론 보도는 이 방심위의 심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첫 번째 안건으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이 신앙림 녹취록 보도를 올리고 이 뉴스타파 측의 의견을 직접 듣기로 의결을 했는데요. 이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보도 심의 권한을 둘러싸고 야당과 진보 성향 매체 등을 중심으로 지금 부정적 비판론이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정부가 이 행정적 차원에서 가짜뉴스 제재에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 측은요, 이런 방심위 결정에 법적 근거가 없다, 이 의견 진술에 불참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앞서 원본 녹취를 짜깁기 해서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 대장동 일당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도를 해서 논란이 일었던 뉴스타파 보도성 녹취록 들어보시고요. 또 원본 녹취록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가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조우영은 가가지고 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허위 보도 의혹으로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의혹이 불거진 직후 자신들의 연루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서 나온 두 사람 목소리도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뭐 인터뷰 종용한 적이 없고 염려 차원에서 우영이한테 동생한테 형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한 부분은 있습니다. 뭐 대선 국면을 어떻게 바꾸려는 그런 의도는 없으시다고요? 뭐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특히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좀 부탁을 받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나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이 제로.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이영애 씨와 관련한 문제인데요. 이영애 씨가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이제 기부금을 냈다, 이런 사실 저희가 전해드렸죠. 그 뒤에 일부 진보 진영 지지자 그리고 인터넷 매체로부터 이 씨가 아주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씨를 대상으로 해서 이른바 가짜뉴스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도 앞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영애 씨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에 5천만 원을 기부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초대 대통령이라고 평가한 뒤에 진보 진영 일부에서 거센 비난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영애 씨는 입장문을 내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화합하면 좀 더 평안한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 아이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었다고 기부 배경을 재차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야욕대로 우리나라가 공산화됐다면 우리 아이들은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며 끔찍한 일이라고 강조했었는데요. 지난해 국가브랜드 시상식에서 나온 이영애 씨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국가의 브랜드는 아이의 교육과 육아를 열심히 하시는 엄마와 그리고 아빠, 그런 가정이 국가의 브랜드가 아닌가.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하지만 이런 이영애 씨의 입장문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이영애 씨를 향한 가짜뉴스 공세까지 추가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진보 성향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가 이영애 씨의 이번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린 겁니다. 이영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 지금 이런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열린공감TV가 올린 영상 자세하게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영애 씨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이승만 재단에 기부한 것은 평소 윤 대통령의 발언과 인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는 과거 이영애 씨 자녀 돌잔치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거나 김 여사의 회사 행사를 이 씨가 홍보해 줄 정도로 서로 친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영애 씨 측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이건 명백한 가짜뉴스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지금 이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루라 기자가 직접 이영애 씨 측 취재하셨죠. 네, 앞서 이영애 씨 측은요, 이 씨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수를 보도한 이 열린공감 TV 영상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을 반목시키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이영애 씨 측 변호인과 통화를 해봤는데 일단 그 방송 내용 전체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두 가지 허위 사실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건데, 먼저 이영애 씨 자녀 돌잔치에 김건희 여사가 온 사실 자체가 없고, 또 그 이영애 씨가 김건희 여사가 그 이제 기획한 그 전시회 행사에 참석한 것 역시 이게 이제 친분 때문이 아니라 갤러리를 운영하는 지인이 있어서 같이 간 것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홍보 대사로 일한 적도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열린공감TV가 문제 삼은 과거 김건희 여사 회사 행사, 여기에는요 이영애 씨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유명 배우 등 셀럽들이 많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린공감TV는 이제 이영애 씨가 김 여사의 회사 행보를 홍보해줬다, 회사 행사를 홍보해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이영애 씨가 그거를 홍보한 게 아니고 그 김 여사의 회사가 그 홈페이지에 이영애 씨를 비롯한 여러 셀럽에 참가한 부분, 그 부분을 홍보 사진을 올린 거, 이걸 지금 갖다가 이렇게 가짜 뉴스로 퍼뜨리고 있다. 이게 지금 이영애 씨 측의 주장인 겁니다. 그렇죠. 이제 전시에서 본 것 이외에 따로 사적인 모임을 갖거나 연락을 주고받거나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영애 씨 측 이 변호인은요, 두 아이의 엄마를 욕되게 하고 이 공인으로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이영애 씨가 이 열린공감TV 측에 공식 사과를 요청을 하고 방송 중지도 요청하는 그런 내용 증명 재차 보낸다고 하는데요. 또 이 이영애 씨 측은 반드시 이렇게 법적 그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아닌 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고 또 진솔된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영애 씨 소속사 관계자 역시 이번 그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대응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사과도 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서 이렇게 계속 오보를 내면 결국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소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 휘말리고 싶지도 않아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근데 뭐 그래도 사과를 안 하고 끝까지 그렇게 계속 그런 오보를 내시면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아닌 거에 있어서 아니라고는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다 보니 거기에서도 인정하고 더 이상 하지 않으면은 저희도 구선하지 않으려고. 말씀드렸듯이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을 비롯해서 민주당 인사들을 상대로 해서 검찰이 어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그 인사들이요,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모두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대장동 관련 대응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이 사실일 경우 만약 그 사람이 혼자의 단독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그 뒤에 배경이나 아니면 지시를 한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 이런 쪽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결국 이재명 캠프의 다른 관계자 쪽으로 수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의 취재 경험으로 보면요, 이게 이제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혼자 사실 이런 문제를 기획하고 집행했을 거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직접 가담을 했다는 전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이 이 최모 보좌관이 이제 최재경 전 중수부장을 그 목소리 대역을 했다, 이렇게 검찰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판단에 근거가 있을 거거든요. 네. 뭐 하다못해 뭐 성문 분석 같은 거라도 해봤을 테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그게 맞을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보고, 여하튼 최재경 전 중수부장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게 뭐 이 최모 보좌관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간에 그렇게 되면 그게 일개 보좌관 정도의 수준에서 이런 정도의 가짜뉴스를 만들어낼 근거 자료, 이걸 조작했다고는 이제 저희 경험상, 그 뭐 증거는 없는 거지만 경험상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 뭐 그 다른 사람들, 그 캠프 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도 결국은 이게 최모 보좌관 뭐 압수수색을 했지만 그 압수수색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고 아니면 뭐 의원실이나 아니면 뭐 7인회의 다른 멤버나 아니면은 뭐 김모 정책연구위원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재명 캠프 내에 다른 사람들과 어떤 협업의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 저는 압수수색에 들어간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아마 분석해 보면 이게 최모 보좌관이라는 사람의 단독 기획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드러날 텐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단독 그 기획일 가능성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 최모 보좌관의 가담 문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어쨌든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재판이나 또 나중에 수사의 진행 상황 이런 것도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압수수색이 어제 된 거니까요. 이제 강제 수사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압수수색이 대상이 된 분들의 입장은 지금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고 또 그중에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검찰의 수사 과정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해야겠지만요. 그 대상이 언론이 된다든지 또는 이제 야당의 인사들에 대한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야당 탄압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또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또 야당에 대한 정적 제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검찰로서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재판에서 제시를 해야 이런 오해들을 털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을 미리 점쳐볼 기회로 여겨졌던 이번 선거,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결국 당선이 됐는데요. 2위인 국민의힘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가 2자릿수 이상 나는 완승이었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요 48.7%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13만 7천여 표를 얻어서 득표율 56.52%를 기록을 했고요. 9만 5천여 표, 39.37%를 받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17.15%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먼저 열린 사전투표함에서부터 진 후보가 크게 앞서 나갔습니다. 본선표 투표함까지 열리니까 물론 이제 격차는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판세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진교훈 당선인은요, 상식과 원칙의 승리라면서 강서 구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 김태우 후보는 강서 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면서 결과에 승복을 했습니다. 각각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 선거가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서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여야의 명암 아주 극명하게 엇갈렸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진 후보 승리가 확실시되니까 바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정권의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다.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압승에 따라 이 대표 리더십이 굳어지면서 총선 전까지 이 대표가 주도하는 대여 공세도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해 홍익표 원내대표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새로운 강서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꺼진 민생 경제를 사력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서 강서구민의 엄중한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자유민주주의 복원과 민생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어려운 험지였기에 선거운동을 하기 더더욱 힘들었을 텐데 굴하지 않고 열정을 쏟아주신 것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컸다고 생각한다면서 뜨거운 애당심이 우리 당의 내년 총선 압승과 여러 의원들의 정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선거 전 국민의힘 분위기는요, 이 선거 직전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거, 이것 등이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을 해서 결국 이기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당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쳤으니까 한 자릿수 정도의 근접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기대 같은 그런 예상이 많았던 듯합니다. 하지만 알려드린 것처럼 17%포인트라는 아주 큰 격차가 나니까 여당으로서도 원인 분석 그리고 내년 총선 전략 수립에 고민이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국민의힘의 이 패인부터 한번 분석해 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먼저 정부의 소통 부재 그리고 여당의 전략 부재를 꼽고 있습니다. 결국 이념이 부각된 이 국정 메시지가 국민에게 와닿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민생 대안 마련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궐선거 원인 제공 시 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그런 당규를 무시하면서까지 김태우 후보의 공천을 밀어붙이면서 이게 결국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만 기댄 정무적 판단 실패도 패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정 기조를 전환을 하고 당정 모두 쇄신해야 한다, 그런 이제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당의 패배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바꿔야 한다, 이런 민심의 경고다, 이런 해석이 지금 적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첫 입장 냈죠.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짧은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된 민심이지만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전체 국민 여론으로 일반화하거나 국정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식의 지나친 확대 해석은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강서 3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단성되는 등 전통적인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펼쳐진 단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라는 점에서입니다. 결국 이제 이번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그거를 과연 이 강서구의 한정된 민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전체 민심이 반영된 투영된 그런 결과로 볼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여권의 국정 운영 방향이나 그런 것도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일단 여권이 민심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또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 지명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따라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도 결정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있었죠. 그런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비록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치러진 선거지만 수도권에서 야당이 압승했다는 사실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함의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김행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철회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겁니다.
자진 사의 표명이든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사실상 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김행 후보자의 사퇴를 대통령실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에서요. 김 후보자의 사퇴 공고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개별 의원이 아니라 지도부 차원에서 김행 후보자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정한 것은 이제 처음인데요. 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이 될 경우 큰 정치적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일각에서 위기감이 커지면서 이제 김기현 지도부,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어쨌든 치른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김기현 대표이기 때문에 이 김기현 지도부에 대한 그런 책임 추궁 문제, 이것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채비에 본격적으로 우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장 당 안팎에선 김기현 지도부 책임론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대로는 6개월 뒤 총선도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쇄신론이 본격적으로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참패 이후 수수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패인을 냉철히 분석해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그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저 말만 그렇게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본다면 이제 뭐 김기현 대표는 뭐 물러나거나 이른바 이제 비상대책을 꾸린다거나 이런 의사는 현재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 이건 뭐 계속 강하게 자기 그립을 잡아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이 결국 이제 다음 총선을 앞두고서는 이른바 사전 예방주사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또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지난 대선 이후 윤 대통령의 후광으로 지방선거에서까지 승리하면서 다소 해이해진 당의 기강을 잡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 현실을 단편적으로나마 느끼고 총선 승리의 승패가 갈리는 수도권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패인을 분석하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 이 바닥 민심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분열된 모습보다는 자성을 바탕으로 한 심기일전 여부에 따라 6개월 남은 총선에서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에서요, 이 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강서구에 한정짓지 말고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일 긴급 최고위를 통해서 이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당이 약세인 지역과 또 수도권 등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철저한 반성과 또 성찰로서 민생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은 내일 긴급 최고위원회 이후에 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듣기 질문 드리기 전에요. 아까 저희가 이재명 대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야당의 입장, 저희가 또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에서 그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장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반론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 대표 괴롭히기에 혈안이 된 정치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규탄한다. 검찰의 목표가 수사가 아니라 괴롭히기였고 진상 규명이 아니라 범죄자의 낙인 찍기에 몰두하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결국 검찰은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로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야당 대표의 정치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패널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상보다 큰 득표 차로 어쨌든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완승을 거뒀습니다. 과연 이 결과가 어떤 걸 의미할지,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결국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큰 차이로 패배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다음 총선까지 어떤 일들이, 어떤 노력들이 양당에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제가 질문거리가 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압축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 선거는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당선 무효가 됐기 때문에 발생한 선거죠. 그런데 그 김태우 구청장을 여권에서 사면 복권을 시켜서, 그것도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을 시켜서 곧바로 또 2개월 만에 출마를 시켰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반 아마 강서구민을 비롯해서 명분이 없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명분 없는 선거에 나갔기 때문에 그로 인한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슨 자꾸 어떤 총선의 전초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는 민주당의 프레임이라고 보는데, 이게 뭐 강서구는 서울의 25개 구구 중에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총선의 전초전이라는 그런 의미 부여를 해가면서 조직 동원 선거로 갔기 때문에, 조직은 지금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서울에서 앞서거든요. 어쨌든 또 3개 지역구를 다 지금 국회의원을 가지고 아니 있고요. 그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뭐 현역 의원들이 국민의힘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은 민주당이 앞서는데, 이건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조직 선거로 갔는데, 그 조직에서 국민의힘이 워낙 밀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뭐 지난 대선 같은 경우 뭐 한 2% 남짓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강서구에서 졌잖아요. 근데 사실은 서울 전체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한 5% 가까이 이겼어요, 이재명 후보를. 네. 그런데 강서구에서는 그랬거든요. 강서구 자체가 그런데 이번에 이게 17%포인트 이상으로 이렇게 벌어진 거는 아까 얘기한 명분과 함께 그다음에 어떤 선거 전략 뭐 이런 데의 실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콕 집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김기현 체제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저는 용산에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김태우 후보를 사면 복권시켰다는 그 메시지는 결국 공천을 주라는 얘기가 됐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가 이 부분을 거부하고, 자, 민심을 겸허히 수용을 해서 뭐 제대로 된 어떤 후보를 선정했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현재 김기현 대표의 여러 가지 전국 운영 스타일로 볼 때 아마 용산의 이런 메시지를 거절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걸로 보고요. 앞으로도 김기현 후보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총선에 제대로 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네. 사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두고 양 당이 내놓았던 핵심 구호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이제 윤심 마케팅을 통해서요,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되는 힘 있는 여당 후보다, 이런 부분 강조했었거든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결국에는 강서구의 핵심 민심들이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과연 당대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쇄신과 혁신을 할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6개월밖에 납두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윤심 마케팅이 지금 소용이 없었다는 부분,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어느 정도 통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집권 여당이 고민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싸우러 속속 귀국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사망자가 2,300명을 넘은 가운데서 이 확전의 우려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공항인 텔아비브 공항을 향해서 로켓을 발사해서 이제 민간인의 탈출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도 지상군 투입을 앞둔 듯한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베냐민 야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요, 오랜 정적이었던 제2야당의 수장과 손을 잡고 이 전시 연정을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새롭게 구성된 연정은요, 하마스와의 전쟁과 관련 없는 법안이나 결정은 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하마스를 상대로 전면전을 펼칠 여건이 갖춰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요, 모든 하마스 대원은 죽은 사람이라면서 이 강도 높은 보복을 선언을 했는데, 이 관련해서 현지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علينا وعلى اولادنا وقتلوا اولادنا وقتلونا والله ما احنا عارفين وين نروح لانه في مقومات الحياه
انعدمت الحياة في قطاع غزة. עם ישראל מאוחד, והיום גם ההנהגה שלו מאוחדת.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이 임박을 하면서 이제 예비군의 총 동원령을 내렸는데 그 인원이 3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상 50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예비군 총 동원령을 내린 약 36만 명은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약 4%로 50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1973년 4차 중동정전 때보다 이번 예비군 소집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하는데요. 징집에 난색을 표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지만 해외 각지 공항에는 동원령에 따라 급히 귀국을 서두르려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영상 잠시 보고 오시죠.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since the Holocaust that something like this is done and many Jews are killed and very bad. But has also mobilised or called up 300,000 reservists, another 60,000 in the past 24 hours. C'est la vie, on n'a rien à faire, il faut se battre. On savait qu'il y avait des tensions, mais il y en a toujours, de toute façon. Donc quand on vit là-bas, on en a un peu l'habitude. Ça a été choquant. 예비군 가운데는요, 미국 명분내 유학 중인 20대부터 또 40세인 복무 영역을 훨씬 넘긴 그 노인들까지 정말 자원해서 입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무려 이 90대 연령의 노인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을 보시면요, 이 백발이 무성한 노인 한 명이 낡은 군복을 입고 소총 한 정을 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 사진 속 인물이 바로 자발적으로 입대해 최고령 예비군으로 이름을 올린 무려 95세의 노인 에지아 라친입니다. 라친은 이스라엘 건국 이전에 준군사 조직에서 전투병으로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군인들에게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과거 경험을 공유해 군대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또 이외에도요, 두 아들과 함께 자원 입대한 50대 중반의 사업가라든지 복무 연령을 넘긴 국민들이 자진해서 입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하마스가 집중적으로 공세 표적으로 삼은 곳이 바로 가자 지구 인근의 이스라엘의 마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 어디에서요, 20대 여성 한 명이 아주 용감하게 맞서서 마을을 직견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여성은요, 가자 지구 인근의 보안 요원인 25세의 여성 임바 리에 베르맨입니다. 임바 리에 베르맨이 주민들을 이끌고 하마스 무장대원 20여 명을 격퇴했다고 외신이 전했는데요. 이 여성은 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시작된 지난 7일 이 폭발음을 듣고 나서 평소와는 다르다는 걸 재빨리 깨닫고는 마을 보안팀 12명에게 무기를 나눠준 뒤에 이 마을로 침투한 하마스 무장대원들과 맞서서 20여 명을 격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국제 여론전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인간 방패, 그러니까 인질들을 잡아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요, 하마스가 인질 150명 가운데서 최근에 여성 그리고 어린이 등 3명을 석방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영상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AP통신 및 알자지라 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하마스의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이 이스라엘 정착민 1명과 그의 자녀 2명이 충돌 과정에서 구금됐다가 풀려났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장소에서 한 여성이 아이를 만나고 이어 하마스 대원이 이들을 풀어주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은 이 여성이 하마스의 과거 공습 때 붙잡혔다가 풀려난 인물과 동일이라며 즉 가짜 영상이라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스라엘 매체들이 하마스가 민간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납치한 데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마하고자 이번 공격과 무관한 영상을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하마스의 이제 잔혹한 행동, 그런 사례 중에 하나로 이 민간인을 무차별 살해하는 과정에서 아기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잔혹한 방식으로 죽였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를 두고서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남부의 한 지역에서 신생아를 비롯해 잔혹하게 살해된 영유아 시신들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일부 외신도 그런 주장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잠시 보고 오시죠. There were many houses that were burned down. When we got out of the kibbutz, right at the entrance, there was a body with total battlefield. It's a massacre. It's a terror activity. So you can look it about on yourself. It's something that I never
saw in my life. 하지만 하마스는 이와 관련해 어린이를 공격한 적이 없다며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전면 부인한 겁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서 서방 매체들은 팔레스타인 저항군이 어린이 참수, 여성 성폭행에 연루됐다는 근거 없는 비난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이스라엘의 점령으로 인한 잔혹한 범죄로부터 주의를 돌리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마스의 일방적인 공세, 공격 이 부분을 두고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이 가해지니까 하마스도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이 이 가자 지구에 민간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기시된 그런 무기, 바로 이 백린탄을 사용했다.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란의 매체가 이스라엘이 이 가자 지구에 백린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건데요. 백린탄은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화학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소에 닿으면 4,000도의 열을 내면서 연소하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피부에 닿을 때는 이 내부로 스며들면서 심장이나 간 등 주요 장기와 뼈까지 태우기도 하고 연기만 들여 마셔도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무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2009년 1월에도 이 가자 지구에 백린탄을 쏜 전력이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관계자를 징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런 어떤 교전, 그다음에 충돌이 본격화하면서 이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당장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던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의 대통령의 방한이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UAE는요, 우리의 중요한 경업 상대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신중동 특수의 한 곳인데 이게 또 전격적으로 방문이 취소가 되면서 결국 우리한테까지 이런 여파가 미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좀 더 정밀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제 이게 중동 전체로 번질 가능성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고, 아마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한이 취소된 거는 어찌 보면 그 주변 정세가 지금 도저히 외국을 방문할 상황이 아니다 하는 점에서 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중동 정세를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하나씩 처리하면 될 것이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런 식의 이 하마스의 공격과 같은 북한의 기습 공격, 이런 부분에 대비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교훈을 남겼다고 봅니다. 네,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이제 예기치 않은 지역 내 사정으로 상호 협의하에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의 방한을 수년키로 했다. 지금 이렇게 밝혔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스토킹 안 봐준다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이죠. 이 전주환이 오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네, 대법원은 오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주환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전주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앞서 신상 공개가 결정됐던 당시 전주환의 모습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피해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스토킹 범죄가 보복 인정하시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보복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진짜 정말로 죄송합니다. 유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밤 서울 지하철 신당역 내부의 여자 화장실에서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전주환은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약 350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구형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에 피해자를 보복 살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환은 살인 범행 전 회사 내부망에 무단으로 접속해서 피해자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고 실제로 몰래 찾아가기도 했지만 피해자가 이사를 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뒤에요, 이 피해자 유족 측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네, 피해자 유족 대리인은 민고은 변호사는요,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법률상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도 가석방은 가능하다면서 오늘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가석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또다시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기징역형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가석방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또 연관이 있는 법 개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스토킹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간 전자발찌는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를 저지른 범행 가해자에게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오늘부터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도 포함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스토킹 범죄 처리 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명령을 청구하도록 일선에 지시했는데요. 관련해서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스토킹 범죄 대책에 대해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눌 수 있다고 나중에 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때 목소리도 다시 듣고 오시죠. 저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을 때 단순하게 공직자가 할 일은 애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 기화로 뭔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를 분명히 나눌 수 있다라고 나중에 말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 파격적인 조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 것,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또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현재 스토킹 처벌법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벌금 10만 원 정도로 경범죄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현행법이 전보다 개선된 것은 확실하지만 여전히 스토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서 판례가 상이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해 스토킹 범죄는 지난해보다 늘어났으나 정작 실형을 받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들도 늘어난 양상입니다. 진행 이어가기 전에요.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해드렸죠. 이번 그 보선 결과에 따라서 여권에서 김행 영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방금 김행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입장문을 발표를 해서 자진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입장문 내용 잠시 이제 전해드리자면요. 여성부 장관 후보자 이전에 국민의힘 당원이다. 당원으로서 선당 후사의 자세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길 뿐이라는 결론에 일으켰다. 그다음에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회사를 운영했고 또 불법을 저지른 것도 결코 없다. 내게 주어진 방법으로 결백을 입증하겠지만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렇게 김행 후보자는 밝혔습니다. 자, 계속해 주시죠. 네, 이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전자장치 부착을 기본권 침해로 보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실형은 물론이고 이 중대한 범죄라는 판단이 들 경우에만 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결국은 이 실효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 전자장치 그 실효성 부분에 관련해서 전문가들 목소리 좀 더 들어보시죠. 문제는 스토킹 범죄라는 거는 사실은 자기 어떤 그 마음이 향해 있는 특정인을 향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다음에 전자장치를 부착을 해줘봤자 그게 피해자 보호에 어떤 실익이 있을지는 사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전자발찌 감독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뿐만이 아니고 실제 발견됐을 때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이런 그 행동 제지 인프라 또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전자발찌만 덜렁 채워놨다고 이런 스토킹 범죄자가 알아서 범죄하지 않을겠지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 사고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름 생겼어요입니다. 항상 보면 웃음이 나오는데요. 이 푸바오 쌍둥이 동생들의 이름이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버랜드는 오늘 푸바오 쌍둥이 여동생들의 출생 100일을 앞두고 이름을 공개했는데요. 신생 판다는 미숙아 상태로 태어나 초기 생존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바로 이름을 짓지 않고 태어난 지 100일쯤에 만들어주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입니다. 쌍둥이의 이름은 각각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로 결정되는데요. 두 쌍둥이의 언니인 푸바오의 뜻이 행복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면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는 각각 슬기로운 보물과 빛나는 보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판다들의 이름은 40일 넘게 진행된 대국민 이름 공모 이벤트를 통해 정해졌습니다. 그 열기도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약 2만 명이 4만 개가 넘는 이름을 접수했고 누적 50만 명의 참여를 통해 이름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판다들의 새 이름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이름처럼 슬기롭고 빛나는 아가들이 되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잠시 보고 오시죠. 오늘 생일인데 이렇게 딱 오늘 돼가지고 생일 선물 기념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투표한 이름으로 이름이 지어지게 돼서 기쁩니다. 얼른 방사장에 나와서 아이바오랑 같이 있는 모습 실제로 보고 싶어서 그때까지 더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쌍둥이 판다들이 이제 생후 4개월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장아장 이 걸음마까지 또 시작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 사육사들의 보살핌 덕에 두 판다는요, 초기 몸무게가 180g 그리고 140g이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5kg까지 건강하게 폭풍 성장했다고 합니다. 현재 사육사들은 이 엄마인 아이바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0일을 교체 주기로 해서 한 마리는 엄마가 돌보고 다른 한 마리는 이 사육사들이 돌보는 인공 포육을 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뭐 두 발에 힘이 생겨서 아장아장 걷게 되는 이 생후 4개월쯤부터는 두 마리 모두 엄마인 아이바오가 돌보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쌍둥이가 실제로 대중의 모습을 드러내는 시점은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 좀 안타까운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명 유튜버죠. 김용호 씨가 부산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고요. 언론들도 같은 보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요, 이 경찰 말을 인용을 한 건데 오늘 오후 1시쯤부터 부산의 한 호텔에서 지상 4층에서 유튜버 김용호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호텔 직원이 숨진 김 씨를 발견하고 소방당국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일단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고서 현장을 통제한 채 정확한 경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호텔의 11층 정도에서 투숙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 씨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송사에 휘말렸는데 얼마 전에 이제 강제 추행 혐의로 해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지금 선고받은 그런 상태였고요. 또 약점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연예인들한테 돈을 받아낸 그런 혐의로 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던 그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